어디서 손님들 앞에서 집안 망신을 시켜? 시아버지 팔순 기념식 가족사진 공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옆 큰며느리 자리에는 재단 직원 한지수가 서 있었어요. 하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왜 저는 없는 건가요? 오늘 같은 날엔 그냥 좀 넘어가자! 남편의 그 한마디에 3년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대 앞 휠체어가 크게 흔들렸어요. 시아버지께서 가슴을 움켜쥔 채 앞으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뺨을 맞고 서 있던 하은이 그 순간 달라졌습니다. 전부 비키세요. 코드블루 올리고 심장혈관센터 당직 호출하세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어요. 내가 의사야? 배운 것도 없는 게 어디서 의사 흉내를 내? 산소 마스크가 바닥을 굴렀고 시아버지의 숨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막아서면 아버님 돌아가십니다. 그 책임은 어머님이 지셔야 해요. 비켜요, 빨리. 그 한마디에 아무도 하은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손님 200명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사진에서 지워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사실 나라가 4년 동안 찾아 헤매던 의사였습니다. 새벽 5시에 한빛 메디컬 센터 VIP 컨벤션홀은 아직 불이 다 켜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천장 높은 홀 안에는 새벽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텅 빈 공간 한가운데 하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마다 놓인 꽃 장식을 하나하나 다시 매만지고 있었어요. 흰 국화와 노란 프리지아가 섞인 꽃다발의 각도를 조금씩 틀어가며 행사장 입구에 세워둔 명패들을 마른 천으로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손끝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슬쩍 문지르고는 다시 다음 명패로 손을 옮겨갔죠. 오늘은 한빛 의료재단 설립자 임병선 명예이사장의 팔순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장과 교수진은 물론 제약회사 대표들과 지역 유지들까지 자리를 빛내러 오는 큰 행사였어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종합병원의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행사를 새벽부터 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행사 전문팀의 팀장이 아니었어요. 재단가의 큰 며느리 하은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하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VIP 대기실 생수는 확인했냐고, 미지근하면 망신이라고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혀 들어왔습니다. 확인했다고 짧게 대답하자 이번엔 다른 당부가 이어졌어요. 오늘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라고, 우리 집 큰며느리인 게 알려지면 병원 이미지에 좋을 게 없다고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하은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컨벤션홀 유리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단정하지만 어딘가 초라한 검은 원피스, 앞치마 끈을 2번이나 감아묶은 가는 허리. 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때 하은은 헬리콥터 날개 소리와 사이렌 속에서 수십 명의 의료진을 향해 지시를 내리던 사람이었어요.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뒤집힌 차량들 사이에서, 먼지와 소음으로 뒤덮인 현장 한가운데서 누군가의 생명을 붙들던 손이었습니다. 한 손이 움직이면 주변의 모든 의료진이 그 손끝을 따라 움직였고, 한마디 지시를 내리면 흩어져 있던 구조의 흐름이 하나로 모였죠. 그러나 지금 그 손은 명패를 닫고 물잔을 채우고 꽃의 각도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한빛 메디컬 센터는 응급의료센터와 심장혈관센터, 하이브리드 수술실과 VIP 병동까지
모두 갖춘 거대한 병원이었어요. 복도를 걷다 보면 의사와 간호사, 환자와 보호자가 끝없이 오갔고 수술실에 불은 밤낮 없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병원 안에서 하은에게 허락된 자리는 수술실도 진료실도 아니었어요. 늘 행사장 뒤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이었습니다. 하은이 이 집안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자기 과거를 굳이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출신을 물었을 때 하은은 그저 지방에서 작은 병원 일을 거들었다고만 답했죠. 그 한마디 뒤로 하은은 이 집안에서 배운 것 없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은이 침묵을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4년 전 하은은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무너진 고속도로 교량 아래서 끝내 손을 뻗지 못했던 그날. 밤 이후 하은은 자기 안에 무언가가 함께 무너져 내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거를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누구보다 조용히 걷는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홀 정리를 마친 하은은 VIP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생수병들을 하나하나 만져 온도를 확인하고 너무 차갑지도 미지근하지도 않게 새 물병으로 바꿔두었어요. 대기실 거울 앞에 선 하은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오랜 세월 수많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빼꼼히 열리며 청소 담당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행사장 의자 배치를 이대로 해도 되는지 물어왔습니다. 하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휠체어가 들어오실 자리는 앞쪽에 조금 더 넓게 비워두라고 명예이사장 동선이 편하셔야 하니까. 입구 가까운 통로도 한 사람이 더 지나갈 수 있게 비워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원이 꾸벅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은은 문득 자기 습관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묻어두려 해도 몸에 밴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들것이 어디로 들어와야 하는지,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비켜서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저절로 그려졌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그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홀 한쪽 의자에 잠깐 걸터 앉아 숨을 고르던 하은의 눈에 손등에 남은 작은 흉터가 들어왔어요. 오래전 현장에서 무너진 콘크리트 조각에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그 흉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그 시절 입던 응급 구조복의 무게를 떠올렸어요. 무겁고 거칠었지만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만큼은 하은은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은이 두른 것은 그 구조복이 아니라 기름때와 꽃물이 밴 검은 앞치마였습니다. 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면 아무도 하은에게 묻지 않았어요.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손을 가졌는지, 어떤 밤들을 지나왔는지. 그게 편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하은은 스스로를 설득해 왔어요. 복도 저편에서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돕기 위해 출근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 끈을 단단히 고쳐 묶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화사한 박수가 쏟아지는 날일 거예요. 상석에 앉아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겠죠. 하은은 그 모든 장면의 뒤편에서 늘 그래왔듯 묵묵히 움직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꽃도 명패도 의자도 물잔도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마지막 명패의 위치를 살짝 바로잡으며 하은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홀 안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는데 정작 하은 자신만은 어느 자리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조명 스위치를 하나씩 올리자 어둡던 컨벤션홀이 환하게 밝아왔어요. 그 환한 빛 속에서 하은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견뎌내자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말하면서요. 오전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진한 향수 냄새와 낮은 웃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단정하게 두른 채 우아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이 왔다며 반가워하고 피부 재생 클리닉을 운영하는 둘째 며느리 오채린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새하얀 정장을 입은 오채린이 한쪽 손에 명품 쇼핑백을 들고 걸어 들어오자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우리 재단의 며느리답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어요. 그 화려한 무대의 바로 뒤편에서 하은은 조용히 빈 물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흘린 냅킨을 줍고 흐트러진 의자를 바로잡으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움직였어요. 시누이 수아가 일부러 하은 쪽을 흘끗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시동생도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큰 형수님은 사람들 앞에 안 나오시는 게 오히려 도와주시는 거라고 병원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빈 접시를 차곡차곡 포개어 치웠어요. 손끝은 여전히 차분했고 표정에는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모욕은 이제 하은에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매일같이 겪어온 일이었으니까요. 사람의 가치를 이름표 한 장으로만 재는 이 집안에서 굳이 입을 열어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은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컨벤셔널 입구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빛 의료재단 설립자이자 명예이사장인 시아버지였습니다. 오랜 심장 질환으로 몸은 눈에 띄게 야위었지만 사람들을 둘러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 있었어요. 손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와 오채린이 빠르게 다가가 양옆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어요. 그런데 정작 시아버지의 시선이 머문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홀 뒤편 빈 잔을 채우다 잠시 손을 멈춘 하은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휠체어 바퀴를 굴려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따라붙었지만 시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죠. 하은은 다가오는 휠체어를 보고 얼른 무릎을 굽혀 시아버지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행사장 냉방이 샜거든요. 그 손길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익숙했는지 마치 오랫동안 환자를 돌봐온 사람의 손 같았어요. 담요를 덮으면서도 하은의 눈은 무의식 중에 시아버지의 입술색과 호흡의 깊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몸에 익힌 습관이 그렇게 또 한 번 새어나온 것이었죠. 시아버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은 이런 일만 하던 손이 아닌 것 같구나 라고 했어요. 하은의 손끝이 담요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담요 끝을 가지런히 정리했죠. 추우시면 언제든 말씀해달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다만 하은의 손을 한참 동안 무언가를 가늠하듯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른 가족들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이 집안에서 하은을 한 사람으로 봐주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저 시아버지였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하은의 마음을 더 아프게 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시아버지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린다며 어서 앞쪽으로 가셔야 한다고 재촉했어요. 큰 며느리는 뒤에서 할 일이 많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하은을 돌아보았지만 결국 시어머니에게 이끌려 무대 앞쪽으로 옮겨갔어요. 하은은 멀어지는 휠체어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판단이 사람의 생사를 갈랐어요. 망설임이란 곧 누군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하은이었기에 3년이라는 시간이 더 낯설게 느껴지곤 했어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던 그 손이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 물병만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시아버지의 팔순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어요.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무대 위로 불러 모았습니다. 남편 오채린, 시동생 재원, 시누이 수아가 차례로 무대에 올랐어요. 오직 하은만이 그 부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무대 아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화사하게 웃는 가족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남편은 무대 위에서 단 한 번도 하은 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무대 조명 아래 서 있었어요. 결혼 첫날 남편이 손을 잡고 건넨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던 그 말은 어느새 빛바랜 종이처럼 부서져 있었어요. 하은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위의 환한 조명이 하은이 선 자리까지는 끝내 닿지 않았어요.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하은이 선 어둠은 더 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에 든 빈 물병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하은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삼켜온 침묵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가슴을 짓누른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하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오채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 재생 클리닉의 성과를 또박또박 소개했고 곧 새로운 분원을 낼 계획이라는 말까지 자신 있게 덧붙였어요. 손님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옆자리 부인들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저렇게 야무지다고, 큰 며느리는 말도 말라고, 사람이 영 미적지근하니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작게 속삭인 듯 했지만 묘하게도 그 말은 하은이 선자리까지 또렷이 흘러들었어요. 옆에서 음식을 나르던 행사 직원이 하은의 눈치를 슬쩍 살폈습니다. 하은은 그저 옅게 웃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직원이 더 민망해질까 봐서였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하은을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아니면 그냥 무뎌지게 만들어 놓았는지 하은 자신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행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시어머니가 무대 한쪽에 마련된 커다란 가림막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우며 손님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모았어요.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기념해 한빛 의료재단 가족이 새로 찍은 가족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말과 함께 시어머니가 직접 가림막의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천이 천천히 흘러내리자 그 안에서 커다란 액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금빛 테두리를 두른 액자는 조명을 받아 더욱 화사하게 빛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어요. 그 뒤로 남편 오채린, 시동생 재원, 시누이 수아가 화사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화목하고 단란한 그야말로 명문가의 가족사진이었어요. 그런데 하은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바로 옆자리,
큰 며느리인 하은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재단 대외협력팀 과장 한지수였습니다. 남편과 늦은 밤까지 단둘이 회의한다던 그 여자, 주말마다 외부 미팅에 함께 다닌다던 그 이름이었어요. 하은은 들고 있던 물병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소문으로 짐작하던 상처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상처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곁에 서 있었어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하은의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거리가 아니라는 걸 그 사진 한 장이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으니까요. 홀은 여전히 박수와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그 사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오직 하은만이 자신이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통째로 지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자리도 존재마저도요. 하은은 무대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나서지 않았을 자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3년 동안 켜켜이 눌러온 무언가가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라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또렷했어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왜 저 사진에 없나요? 하고 물었어요. 순간 컨벤셔널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내가 왜 거기 들어가야 하냐고. 체리는 병원 원장이고 수아는 재단 홍보를 맡은 사람이고 너는 오늘 행사 준비를 도운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하은의 귓가에 바늘처럼 박혔어요. 신우이 수아가 일부러 모두에게 들리도록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큰 올케가 사진에 들어가면 좀 어색하긴 하다고 우리 재단 이미지랑은 영 안 맞지 않냐고 했어요. 하은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남편은 하은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편에 서서 입을 열어주기를 하은은 마지막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외면 하나가 하은이 3년 동안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을 끊어내고 말았어요. 오늘 같은 날엔 그냥 좀 넘어가자고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하은의 가슴 한가운데를 차갑게 파고들었어요. 지켜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안의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을 뿐이었는데 남편은 끝내 그 한마디를 외면했어요. 하은은 문득 결혼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어수선한 짐 사이에 앉아 내일이면 새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그 밤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그때는 그렇게 단단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를 알게 된 3년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가 사람을 지워가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은은 그 3년 동안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배웠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무대 위의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안내했고 하객들은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하은은 다시 빈 물잔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묵묵히 돌았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오래전 재난 현장에서 혼란 속에 가장 먼저 냉정해지던 그 감각과 닮아 있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울수록 하은의 내면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휠체어에 앉은 시아버지가 조용히 하은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홀의 소란 속에서도 시아버지의 시선만은 유독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은과 눈이 마주치자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하은은 그 고갯짓 하나에서 이 집안 그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어떤 온기를 느꼈습니다. 짧고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하은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휠체어를 다시 무대 쪽으로 돌렸고 손님들의 시선도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하은은 다시 테이블 뒤편으로 물러났습니다. 화사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와 하은이 서 있는 어두운 구석 사이의 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님 한 사람이 음료를 받으려다 발을 헛디뎌 휘청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노부인이 깜짝 놀라 잔을 떨어뜨렸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짧게 울리자 하은의 몸이 누구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순식간에 다가가 노부인의 팔을 받쳐 부축했고 동시에 발밑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손짓으로 가리키며 주변 사람들을 물러서게 했어요. 노부인이 다치지 않았는지 손목과 발목을 빠르게 살피는 그 손길은 행사 도우미의 것이 아니라 분명 의료인의 것이었습니다. 발목을 한번 천천히 움직여 보시겠냐고 하은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노부인은 고맙다는 듯 하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꼭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고 어쩜 이렇게 침착하냐고 했어요. 하은은 몇 마디 웃음으로 대신하며 깨진 잔을 직접 치웠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무대 위의 가족들 가운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오직 멀리 휠체어에 앉은 시아버지만이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만 홀의 소음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읽어낼 방법은 없었어요. 행사가 마무리되어 갈수록 홀의 공기는 점점 더 들떠갔습니다. 손님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고 사진을 찍으며 웃었어요. 하은은 그 빛과 웃음의 가장자리를 따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흐트러진 테이블볼을 당기고 비어가는 음료를 채우고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집어 올렸어요. 이 화려한 자리에서 하은은 그렇게 또 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은은 걸음을 멈췄어요. 무대 위 가족사진 액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빛 테두리 안에서 반듯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로 자신이 서 있어야 했던 그 빈자리가 새삼스럽게 눈을 찔렀어요. 누군가 지워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넣지 않은 것이었죠. 그 차이가 단순한 실수와 의도적인 배제의 차이가 하은의 가슴 속에 뒤늦게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하은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물잔을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어요. 더 이상 눈을 감고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이 이미 알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큼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집안 망신을 당했다고 여긴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채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시어머니를 보며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하지도 않았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넓은 컨벤셔널을 가로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하은의 뺨을 가격한 것이었어요. 그 소리는 음악보다도 박수보다도 크게 홀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하은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은에게 쏠렸어요. 조금 전까지 하은을 비웃던 사람들조차 이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신우이 수아는 안절부절 눈치를 살폈고 시동생 재원은 굳은 얼굴로 시선을 피했어요. 오채리는 입을 가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남편은 끝내 한 발짝도 내려오지 못했어요. 하은을 향해 손을 뻗지도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한 채 그저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바로 세웠습니다. 뺨은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어보겠다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첫날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고 행사가 있을 때면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묵묵히 견디면 언젠가는 이 집안의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노력의 끝에 돌아온 것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그 한순간이었어요. 하은은 화끈거리는 뺨을 손으로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선 채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모두가 당황해 우왕좌왕할 때 오직 하은만이 또렷해지던 그 감각, 바로 그 감각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 남편은 그 무력한 모습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매달릴 것도 없다는 사실이 도리어 하은을 자유롭게 만들었거든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한 여자가 뺨을 맞고 가족사진에서 지워진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비단 드레스를 입은 손님들과 고가의 향수 냄새, 흥겨운 음악 속에서 하은만이 초라한 검은 앙치마 차림으로 가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한때 수백 명의 생명을 두 손으로 붙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이 곧 다시 한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움직이게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어요. 하은의 뺨이 붉게 부어오르고 컨벤셔널이 숨죽인 정적에 잠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앞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휠체어 한 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쥔 채 몸을 앞으로 천천히 꺾고 있었어요. 남편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숨이 끊어질 듯 얕고 가빠졌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목에서는 거친 숨만 새어나왔어요. 이내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컨벤셔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손님들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넘어지고 잔이 깨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우르르 뛰어왔지만 정작 눈앞의 환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평생 아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시어머니도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뺨을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수십 명의 생명을 지휘하던 외상 전문이었습니다. 모욕도 아픔도 붉게 달아오른 얼굴도 그 순간만큼은 하은의 머릿속에서 깨끗이 사라졌어요. 오직 눈앞에서 꺼져가는 한 생명만이 하은의 온 신경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은은 망설임 없이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전부 비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홀 전체를 가르고
또렷하게 울렸어요.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코드 블루를 먼저 올리고 응급의료센터에 바로 연락하고 심장혈관센터 당직을 호출하라고 빠르게 지시를 쏟아냈어요. 그 명령은 너무도 정확하고 거침이 없어서 병원 직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따라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현장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확신이라는 것을 하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확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채린이 얼떨결에 시아버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피부재생클리닉 원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오채린의 손은 맥을 제대로 짚지도 못한 채 허공에서 떨고 있었어요.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맥이 잡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손이었습니다. 진짜 응급 상황 앞에서 그 화려한 직함과 방송 출연 경력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어요. 오채린은 결국 겁에 질려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은이 오채린을 옆으로 물리고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손으로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하고 다른 손으로는 목의 동맥을 짚었습니다. 손끝의 감각만으로 맥박의 세기와 간격을 읽어냈어요. 약하고 불규칙한 맥, 식은땀으로 축축한 이마, 파랗게 질린 입술,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에서 등 쪽으로 번지는 듯한 통증의 신호. 하은의 머릿속에 한 가지 무서운 가능성이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심장 발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래서 더더욱 1분 1초가 급하다는 직감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얼어붙은 몸을 풀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하은의 손을 거칠게 쳐냈어요. 배운 것도 없는 게 어디서 함부로 환자 몸에 손을 대냐고, 의사도 아닌 것이 의사 흉내를 내냐고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하은이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대동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다고, 의식이 떨어지고 있다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하은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하은의 등이 뒤편 테이블에 세게 부딪혔어요. 그 충격에 누군가 챙겨온 산소 마스크가 바닥에 떨어져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와 자존심에 눈이 멀어 며느리가 무엇을 하려는지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배운 것 없는 며느리가 감히 의사 흉내를 낸다는 사실 하나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벌어지는 사이에도 시아버지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어요. 혈압은 빠르게 떨어지고 의식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하은은 벽에 기댄 채 멀어져가는 산소 마스크와 점점 꺼져가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하은의 눈앞에 4년 전 그 밤이 겹쳐졌습니다. 무너진 교량 아래 콘크리트에 깔린 동료의 손, 살릴 수 있었던 사람, 하지만 늦어진 결정과 막혀버린 지휘 체계 때문에 끝내 붙잡지 못했던 그 손이었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생명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방해가 그 손을 가로막았던 그날처럼 지금 또다시 누군가가 하은의 손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는 도망쳤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자기 손끝에 걸려 있는데 누구의 모욕도 어떤 자존심도 더는 하은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쓸어 넘기며 하은은 다시 시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막아서면 아버님은 돌아가십니다. 그 책임은 어머님이 지셔야 해요.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단 한 음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순 굳었습니다. 하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에 굴러간 산소 마스크를 집어들었어요.
응급 의료진이 들것을 밀며 컨벤셔널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은은 그들을 향해 짧고 정확하게 시아버지의 상태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달려온 의료진들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행사장 한복판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마치 오랜 세월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디서 그런 용어를 알고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의아해할 겨를도 없었어요. 다급한 현장에서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곧바로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어요. 한빛 메디컬 센터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병원이었지만 상황은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응급 영상 검사 결과가 나오자 흉부외과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급성 대동맥 박리였어요. 심장을 둘러싼 막에 피가 차오르는 전 단계 증상도 의심된다고, 이미 쇼크가 진행 중이라 수술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동맥이 안쪽부터 손상되며 혈류가 새어나가는 이 병은 손을 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살아날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무서운 응급 질환이었어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이미 고령인데다 오랜 심장 질환까지 앓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흉부외가 과장의 가운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하지 않겠냐고, 이 병원 의사잖냐고 매달렸어요. 흉부외과 과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술은 해야 하지만 이 정도 박리는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손에 꼽을 만큼 어려운 수술이라고,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이 병원에 있을지조차 자신하기 어렵다며 말끝을 흐렸어요. 가족들의 얼굴에 절망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서 하은은 응급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두 눈은 벽에 걸린 영상 화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대동맥의 정확한 위치, 혈류가 새어나가는 방향, 심장 주변을 짓누르는 압박의 정도까지. 다른 의료진들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동안 하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술의 경로가 한 장의 지도처럼 또렷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먼저 절개하고 어느 혈관을 어떤 순서로 다스려야 하는지, 인공혈관은 어느 지점에 이어붙여야 하는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길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할 수 있다. 하은은 직감했습니다. 분명 살릴 수 있는 길이 보였어요. 4년 전 무너진 현장에서 산소도 조명도 부족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같은 증상의 환자를 두 손으로 살려낸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물며 모든 장비가 갖춰진 이 대형 병원이라면 하은에게는 분명 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하은은 자신이 그토록 오래, 그토록 깊이 숨겨온 정체를 이 자리에서 모두 드러내야 했어요. 한번 드러난 이름은 다시는 숨길 수 없을 터였습니다. 4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름, 다시는 꺼내지 않으리라 몇 번이고 다짐했던 그 이름을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하은이 힘겹게 쌓아 올린 조용한 일상은 모두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료를 잃고 도망친 죄책감도, 그 죄책감을 견디기 위해 택했던 침묵의 세월도 모두 한꺼번에 끄집어내질 터였어요. 하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벽에 걸린 영상 속에서 시아버지의 심장은 하은의 망설임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정문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 차량 세대가 응급센터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이 먼저 빠르게 내려 길을 텄어요. 뒤이어 한 중년 남자가 단호한 걸음으로 응급센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그 위세에 눌려 절로 길을 비켜섰어요. 누가 보아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긴급의료지원단 단장 강민혁이었어요. 병원장이 깜짝 놀라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강민혁의 시선은 병원장의 인사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 시선은 응급센터 안 다른 누구도 아닌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치마 차림, 붉게 부어오른 뺨, 헝클어진 머리카락. 누가 보아도 행사장에서 막 끌려 나온 듯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강민혁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4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강민혁은 한 걸음씩 하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응급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강민혁은 하은 앞에 멈춰서더니 잠시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국가긴급의료지원단 단장이라는 높은 자리의 사람이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인 거예요. 서하은 팀장님, 4년 동안 정말 오래 찾았습니다. 그 말이 응급실 천장 아래로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팀장이라고, 지금 누구한테 팀장이라고 부르는 거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강민혁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응급실에 모인 병원장과 의료진,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은 전 국가긴급의료지원단 외상수술팀장 서하은 선생입니다. 4년 전 중앙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51명의 생명을 두 손으로 살려낸 분이십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서 대동맥 손상 환자의 응급 재건 수술을 현장에서 성공시킨 국내 단 한 명뿐인 외상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응급실 안에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배운 것 없는 며느리, 병원 이미지에 맞지 않는 여자, 가족 사진에서조차 지워졌던 존재. 그 여자가 바로 나라가 4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의사였던 겁니다. 응급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하은에게로 쏠렸어요. 조금 전까지 하은의 손을 막아서고 자리를 빼앗던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너무 나간 채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늘 뒤편에 서 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을 정작 남편인 자신만이 끝까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채린과 시누이 수아, 시동생 재원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들어 강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만에 마주한 옛 상관의 얼굴이었어요. 그 눈에는 반가움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4년 전 그 무너진 현장에서 하은은 강민혁의 목숨을 제 손으로 살려낸 적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강민혁은 사라진 하은을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풀어놓지 않아도 통하는 생사를 함께 넘나든 사람들만의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도망쳐온 이름이 이제 모두의 앞에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하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응급실 너머에서 한 생명이 시시각각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체가 드러난 것도, 가족들의 충격도, 시어머니의 손짓도 지금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하은은 눈을 떴어요. 그 눈빛은 이미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두 손에 짊어진 의사의 것이었어요. 하은은 강민혁을 향해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 상태부터 봐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응급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은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사람들은 어느새 입을 굳게 다물고 하은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 것만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태도가 순식간에 뒤바뀐 셈이었습니다. 사람을 직함으로만 판단하던 이들에게 이보다 더 뼈아픈 교훈은 없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서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 손을 모은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매달렸어요. 하은아, 내가 몰랐다고, 엄마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랬겠냐고 했습니다. 하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불과 1시간 전 자신을 막아서고 밀쳐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애원하듯 하은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은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다만 한없이 차분한 의사로서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치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아버지의 몸 안에서는 매 초가 다 급하게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님. 하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며느리를 올려다볼 뿐이었어요. 병원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특별집도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외부 의료진에게, 그것도 4년이나 현장을 떠나 있던 사람에게 수술을 맡기려면 본래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 단장이 직접 나서서 하은의 자격과 실력에 대해 자신의 모든 직위를 걸고 책임을 보증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은 놀랄 만큼 빠르게 진행됐어요. 흉부외과 과장은 조용히 영상 자료를 하은에게 넘겼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가닥 희망이 어려 있었어요. 이 수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병원 안에는 없다는 것을 그 과장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은은 자료를 한번 훑어본 뒤 천천히 허리에 묶인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와 꽃물 자국이 밴 검은 앞치마. 3년 동안 하은을 감싸고 있던 그 천이었어요. 2번이나 감아 묶었던 끈을 하은은 한 매듭씩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끈이 스르륵 풀리고 앞치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 작은 천 조각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응급실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안의 사람들은 참으로 묘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것은 한 여자가 며느리라는 옷을 벗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자리에 갇혀 있던 한 사람이 마침내 자기 본래의 자리로 당당히 돌아가는 장면이었어요. 앞치마가 가리고 있던 것은 하은의 초라함이 아니라 하은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3년 동안 무엇을 짓눌러 왔는지를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수술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팔꿈치까지 꼼꼼히 손을 씻고 소독약으로 두 손을 닦은 뒤 푸른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는 동안 하은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늘 구부정하던 등이 곧게 펴지고 어딘가 흔들리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정돈됐어요.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종종 걸음치던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의 외상 전문의 하은이 서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 하은은 4년 만에 처음으로 낯설지 않은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하은이 의료진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바로 열어달라고, 인공혈관 2가지 사이즈를 모두 준비해 달라고, 수혈용 혈액을 대기시키고 체외순환팀을 지금 바로 호출하라고 했어요. 의료진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하은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 지시가 너무도 정확하고 막힘이 없어서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의료진들조차 자기도 모르게 그 흐름에 따라 몸을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뒤늦게 하은 앞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냐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했어요.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무시당할 때도, 사진에서 지워졌을 때도, 손이 막힐 때도 당신은 눈을 피했어요. 라고 하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달라졌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당신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표를 봤던 거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어요. 지금은 남편을 설득하러 가는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러 가는 거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하은을 맞이했어요. 하은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가족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하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이제 하은의 세계에는 오직 수술대 위에 누운 한 사람의 환자만이 존재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뒤에서 묵직하게 닫혔어요. 하은은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환하게 켜진 수술등 아래 창백한 얼굴의 시아버지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4년 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이 마침내 이 차가운 수술실 안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반드시 살려낼 거야. 하은은 속으로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이며 두 손에 수술 장갑을 단단히 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환자의 곁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수술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가슴을 열자 안에서는 이미 짙은 빛의 혈액이 위태롭게 차오르고 있었어요. 대동맥은 처음 영상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찢어져 있었고 심장 주변에는 새어나온 혈액이 심장 주변에 고여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시아버지는 수술대 위에 오르지도 못했을 상황이었어요. 하은의 이마에 긴장의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하은은 단 한순간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보다 더 극한의 현장을 하은은 수없이 마주해 왔으니까요. 하은의 두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만 결코 거칠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손끝은 마치 따로 의지를 가진 것처럼 시야가 좁은 공간 속에서도 찢어진 혈관을 정확히 찾아 들어갔습니다. 먼저 고인 혈액을 빼내어 시야를 확보하고 출혈이 가장 심한 지점부터 차분히 다스려 나갔어요.
처음에는 하은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던 흉부외과 과장도 곧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하은의 손은 교과서에도 없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재난 현장에서 시간도 장비도 부족한 절박한 순간마다 스스로 찾아낸 길이었습니다. 수술 모니터실에는 어느새 병원 교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들은 의사들이 하은의 수술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든 거였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쓰던 응급재검법을 정식 수술실 방식으로 바꿔 적용하고 있다고, 저런 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거라고 교수들의 입에서 연신탄성이 새어나왔어요. 평생 수술실을 지켜온 노교수들조차 하은의 손놀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4시간째였어요. 그때까지 하은은 단 한 번도 허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니터의 숫자가 어지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오랜 시간 수술을 견디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취가 의사의 목소리가 간에 떨렸습니다. 혈압 유지가 안 된다고 했어요. 수술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팽팽해졌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두 눈은 여전히 환자의 가슴 안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출혈 지점을 찾았다고, 흡입을 유지하고 클램프를 조금 더 위로 이동하라고. 하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그 침착함이 흔들리던 수술실을 다시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는 순간일수록 집도위에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하나가 수술실 전체를 살린다는 것을 하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자 거짓말처럼 출혈이 잦아들었습니다. 단 몇 밀리미터의 차이로 출혈이 멈춘 거예요. 곁에서 보조하던 의료진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수술이 시작된 지 6시간째, 마침내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길게 이어진 수술과 출혈을 견디지 못하고 시아버지의 심장이 한 차례 멈춰버린 거예요.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모니터의 파형이 힘없이 일직선으로 늘어졌습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누군가는 숨을 멈췄고 누군가는 하은의 얼굴을 다급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세동을 준비하라고 하은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에도 두 번째 충격에도 모니터는 좀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러나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손을 멈추고 방금 봉합한 부위를 아주 미세하게 다시 조정했어요. 출혈을 잡는 데에 집중하느라 놓쳤던 작은 긴장점을 하은의 손끝이 정확히 찾아낸 거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하은의 머릿속에는 4년 전 끝내 살리지 못했던 동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아픈 기억을 멈추려는 심장을 되살리기 위해 두 손에 더 큰 힘을 싣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요. 세 번째 충격. 순간 일직선이던 모니터의 파형이 꿈틀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 한 점에 모였어요. 곧이어 작은 파형이 하나둘, 그러다 규칙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시아버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수술실 안에서 누군가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모니터실에서는 한 노교수가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심장이 멈춘 그 순간에도 손이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고, 평생 수술실에 있었지만 저런 손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그 말 곁에 있던 다른 교수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이 시작된 지 9시간째였습니다. 하은은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 뻐근했고 이마에는 땀이 줄기째 흘렀지만 두 손만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제 길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잇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봉합해 나갔어요. 단 하나의 어긋남도 허용하지 않는 극도로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끊어진 생명의 길을 다시 이어붙이는 것 같았어요. 수술 모니터실에는 여전히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하은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탄성과 침묵이 번갈아가며 그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50년 가까이 수술실을 지켜온 노교수 한 사람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기술은 교과서에 없다고, 재난 현장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길이라고, 사람 손으로 저런 속도와 정밀함이 가능한 일이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은이 마지막 봉합을 끝냈습니다. 혈압은 안정을 되찾았고 산소 포화도 수치도 천천히 정상 범위로 올라왔어요. 하은은 손에 들고 있던 수술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술 종료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수술실 안에서 먼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곁에서 9시간을 함께 버틴 의료진들이 벅찬 얼굴로 하은을 향해 손을 쳤어요. 곧이어 유리창 너머 모니터실에 모여있던 교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였어요. 그러나 정작 하은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잠시 두 눈을 감았어요. 4년 전 끝내 붙잡지 못했던 동료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을 막아서던 수많은 손길을 뚫고 마침내 한 생명을 붙잡아낸 자기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이번엔 늦지 않았어.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어. 그 말을 소리 없이 되뇌이며 하은은 수술실을 빠져나왔습니다. 9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앉지 못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어요. 수술실 밖 복도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은이 나오는 것을 본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마른 채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댄 채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오채린과 신우이수와 시동생 재원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단장이 조용히 하은 곁으로 다가와 수고했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 한마디에 9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은 앞에서 두 무릎을 꺾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톱이 하은의 발등을 파고들 만큼 절박하게 바닥을 짚고 있었어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은은 처음 보았습니다. 하은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도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피로 같은 것이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하은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조차 지금의 하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하은이 해야 할 일은 끝났어요. 나머지는 내일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닫았다 벌렸다 했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시선을 걷었어요.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하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거절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은에게 남편의 말은 기다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유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은에게는 무언가가 이미 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은은 수술실 복도 끝에 있는 간이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수술복 소매로 이마를 닦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하얀 병원 천장이었어요. 4년 동안 도망쳐 있던 이 냄새, 이 온도, 이 빛 속에 지금 하은은 다시 와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은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수술 장갑을 벗어낸 손이었습니다. 흉터도 있고 마디도 굵어진 손이었어요. 예쁜 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손이 한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민혁 단장이 하은의 맞은편 의자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둘 사이에 켜켜이 쌓여 있었지만 굳이 그 시간을 말로 채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강민혁은 하은이 왜 사라졌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날 현장에서 무엇이 하은의 손을 막았는지, 그 이후 하은이 얼마나 오래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는지도요. 강민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올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돌아와 주셔서 고맙다고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하은은 그 말에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두 손을 내려다보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끌려왔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끝에는 작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끌려옴이 결국 자신을 제자리로 데려왔다는 것을 하은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환자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라고 중환자실로 이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하은을 다시 똑바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한 번 더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강민혁은 말없이 일어나 하은의 뒤를 따랐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걸으며 하은은 이 병원의 냄새를 새삼 느꼈어요. 소독약과 차가운 공기, 그리고 어딘가에서 늘 들려오는 기계음. 낯설어야 할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행사장 뒤편에서만 맡아온 이 병원의 공기가 사실은 하은이 가장 오래 숨 쉬어온 공기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하은의 발걸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직 결정한 것은 없었어요. 내일 어떻게 할지, 이 집에 어떻게 할지 하은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자기 두 손으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분명함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하은을 어딘가에 단단히 붙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여전히 창백했지만 기계음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 집안에서 하은을 단 한 번도 이름표로 판단하지 않았던 사람, 새벽부터 혼자 행사장을 준비하는 며느리의 손길을 가만히 눈에 담아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릴 때마다 하은의 가슴 한켠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병원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요. 하은은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아직 결심한 것은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일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민혁이 하은의 곁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단장 자리는 아직 비어 있다고, 돌아올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을 흘려듣지는 않았어요. 4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 앞에서 하은은 처음으로 그 문이 손잡이를 가만히 눈으로 바라보는 중이었습니다. 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이틀 뒤 시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9시간의 대수술을 견뎌낸 노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핏기가 부족했지만 두 눈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빛 메디컬 센터 VIP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 화려한 팔순 잔치가 한순간에 뒤집혔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모두의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라며, 여기 앉으라며, 뭐 좀 먹었냐며, 죽이라도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살가운 정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친절은 조금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정함이 하은이라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국가긴급 의료지원단 팀장이라는 이름을 향한, 대형 병원이 탐내는 실력을 향한 친절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하은이 정말로 배운 것 없는 며느리였다면 시어머니의 손짓과 멸시는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을 거예요. 하은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천천히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놓는 손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라고 하은이 말했습니다. 병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살가운 미소가 천천히 굳어갔고 남편은 그 봉투를 차마 집어들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꼭 이래야 하냐고, 아버지도 깨어나셨고 어머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다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하은은 단호하게 그러나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서야 반성했다고, 뺨을 맞을 때는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고 사진에서 지워졌을 때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에 서줬다면 이 서류를 꺼내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 한 끝이 흔들렸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서 끝내 아내를 외면했던 자기 모습이 지금 와서 가장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하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랬겠냐고, 이 어미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더 끝내야 하는 거라고 하은이 말했어요. 제가 대단하지 않았다면 어머님은 계속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보지 않고 쓸모로만 판단하는 집, 저는 그런 집에 더는 며느리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병실 안에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채리는 고개를 떨궜고 시누이 수아와 시동생 재원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하은의 말이 옳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시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아버지에게 쏠렸어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곳인 줄로만 알았는데 정작 내 집안은 사람 하나를 조용히 지워가고 있었다고.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나도 같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은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어요. 이 집안에서 하은을 끝까지 한 사람으로 봐준 단 한 사람. 늘 며느리의 조용한 태도 뒤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던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다른 누구의 변명보다도 시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하은의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사과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머리맡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원한다면 한빛 메디컬 센터 외상센터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이 병원에는 바로 하은 같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이게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했습니다.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려는 며느리를 의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붙잡는 손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하은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하은이 가장 하은다울 수 있는 자리, 바로 환자를 살리는 자리를 내밀었어요. 하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이 집 며느리로는 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는 일이라면 다시 하겠다고. 그건 자신이 4년 동안 도망쳐온 일이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살려준 것과 용서한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은은 시아버지의 생명을 자기 두 손으로 살려냈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3년 동안 짓눌러온 이 집안을 용서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의사로서의 책임이었고 누구를 용서하느냐 마느냐는 하은의 마음이 결정할 문제였으니까요. 하은은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그것이 하은이 4년의 침묵 끝에 마침내 되찾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이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봉투를 들었습니다. 두 손이 조금 떨렸어요. 서류를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하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거뒀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는 자신이 없었어요. 기다림이라는 감정 자체가 이미 하은에게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3년 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었습니다. 오채린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갔어요. 시누이 수아도 시동생 재원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병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와 하은만이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은 채 손수건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은은 시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담요를 바로 잡아드렸어요. 손길이 자연스럽고 익숙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오래 바라보았어요. 하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 집안에서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해준 관계가 있었다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은은 담요를 마저 정리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문 앞에서 멈춰 시아버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하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고, 그리고 작은 감사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인사로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나선 하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 냄새가 이제는 도망치고 싶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하은이 돌아가야 할 곳의 냄새였어요. 며칠 뒤 강민혁 단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빛 메디컬 센터 측과 외상센터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은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겠다고요. 긴 설명은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은은 창가에 기댔어요. 4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다시 열기로 한 거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이 4년 전의 도망침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하은은 알았습니다. 그때는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멈췄고 지금은 무언가를 향해 다시 걷기로 한 것이었으니까요. 의사로서의 길만은 다시 걷기로 한 겁니다. 그 길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은 자신을 위한 길이었어요. 그것이 하은이 3년의 앞치마를 벗고 4년의 침묵을 끝내고 마침내 스스로에게 허락한 선택이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어요. 누구의 사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은이 하은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결국 하은 자신의 결심뿐이었어요. 며칠 뒤 병원 로비의 대형 화면에 한 줄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전 국가긴급의료지원단 서하은 팀장, 한빛 메디컬 센터 외상센터장으로 의료 복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어요. 이 병원 안에서 그 이름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전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 이미 병원 곳곳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하은은 그날 아침 일찍 병원에 나왔습니다. 검은 앞치마 대신 푸른 수술복을 입었어요. 더 이상 기름때도 꽃물 자국도 없었습니다. 응급센터 복도를 걸으며 하은은 예전과 달라진 것들을 천천히 느꼈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종종 걸음도 구부정한 어깨도 없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에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의료진들이 하은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한때 행사장 뒤편에 가려져 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이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젊은 전공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준비되셨냐고 했습니다. 하은은 수술모를 고쳐 쓰고 옅게 웃었어요. 이번엔 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4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강민혁 단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은의 옆에 서서 복도를 함께 걸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지만 그 시간을 굳이 말로 채울 필요는 없었어요. 강민혁이 걸음을 맞추다 나직이 말했습니다. 잘 돌아왔다고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걸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어요. 외상센터 자리를 처음 둘러보던 날이었습니다. 하은은 센터 안을 천천히 걸으며 장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손끝으로 기계를 가볍게 짚어보고 수납 위치를 확인하고 의료진 동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빠른 길을 찾아두는 것,
그것이 한 생명과 한 생명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가 다가와 첫 번째 케이스 보고서를 건넸어요. 50여 년을 이 병원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은을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눈빛이 달랐어요.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을 직접 본 사람이었거든요. 아무 말 없이 자료를 건네는 그 손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자료를 받아 훑어보며 몇 가지를 짚었어요. 케이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는 하은의 모습에 수간호사는 말없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외상센터에 자리를 잡으면서 달라진 것은 하은만이 아니었어요. 오채리는 병원 복도에서 하은과 마주쳤을 때 처음으로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고갯짓 하나가 행사장에서의 비웃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신우이 수아도 하은을 피해 다니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예전처럼 속삭이거나 비웃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병실로 찾아왔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있다 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은은 굳이 해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이혼 서류 관련 절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툼도 큰 소란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류에 서명했어요.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하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 사과를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더 이상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그날 저녁짐을 정리했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짐은 많지 않았어요.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낡은 응급처치 매뉴얼 한 권이었어요. 그 매뉴얼은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구겨진 채로 3년 동안 짐 사이 어딘가에 묻혀 있었어요. 하은은 그 책을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반갑고 동시에 아픈 냄새였습니다. 하은은 그 책을 가방 맨 위에 올려 넣었어요. 이번에는 묻어두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상태를 살피는 날이면 하은이 직접 들렀어요. 의사로서의 방문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도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은이 올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먼저 했어요.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계는 달라졌지만 그 안에 있는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름표가 없어진 자리에 더 솔직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였어요. 외상센터 당직을 마치고 나오던 하은은 복도 한켠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병원 안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어딘가에서 울리는 호출음, 빠르게 지나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보호자의 울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하은의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어요. 4년 전에는 이 소리들이 무거웠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소리들이 하은을 부르고 있었어요. 하은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환자, 다급하게 외치는 구급대원들의 목소리, 누군가의 생명이 또다시 하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어요. 그러나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생명을 붙들겠다는 의사의 단단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은은 그 사이렌 소리를 향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두 손으로 붙드는 사람으로, 가족 사진에서 지워졌던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부르는 이름으로 4년 동안 멈춰 있던 하은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하은의 손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달려가는 하은의 뒷모습을 복도에 서 있던 강민혁이 바라보았어요. 처음 하은을 찾아 나섰던 4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오래 기다려온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 응급실 안으로 사라지고 자동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간 사람을 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는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외상센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은이 자리를 잡으면서 응급대응 속도가 빨라졌고 의료진들 사이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어요. 하은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시를 내릴 때도 차분했고 실수를 지적할 때도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고 의료진들은 그 기준을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행사장 뒤편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물잔을 채우던 손이 이제는 이 병원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붙드는 손이 되었어요. 하은은 그 변화를 스스로 크게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처럼 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랐어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하은에게는 아주 크게 느껴졌어요. 살아간다는 것과 버텨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하은은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으로 숨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숨고, 오래 견뎌온 사람도 어느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모두의 박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한마디, 이제는 나를 잃지 말자는 그 한마디일지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은은 끝내 그 집의 며느리로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은 다시 선택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한 가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살려준 것과 용서한 것은 정말 다른 일이라는 것을요. 하은이 시아버지를 살린 건 미움보다 생명을 먼저 본 사람의 마음이었고 그 집을 떠난 건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잃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으로 숨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작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설 수 있는 자리 말이에요. 그 자리를 찾는 일은 늦었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은처럼 오래 참고 오래 견뎌온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이야기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